자, 기본 3회차 시간입니다.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을 보고 있죠. 민법 총칙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 효력 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두 개를 봤죠. 확정성하고 실행 가능성. 자, 세 번째가 적법성입니다. 적법성은 말 그대로 법률의 목적이 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죠. 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 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강행규정, 강행법규와 임의규정, 임의법규가 있습니다. 법이 크게 강행규정, 강행법규가 있고요. 임의규정, 임의법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 또다시 효력규정, 효력법규와 단속규정, 단속법규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련된 규정이고요. 임의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에요. 따라서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하지만 임의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강행규정이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뉘는데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근데 이 단속규정은요, 위반을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야. 유효인데 처벌이 돼요. 처벌이 된다는 의미에서 강행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강행법규로 말합니다. 이게 적법성에서 말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하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임의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효가 아니죠. 두 번째로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지만 강행규정 중엔 단속규정이라는 놈이 있고 단속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이 될 뿐 그 행위는 유효니까 강행규정을 위반한 게 언제나 무효다 그러면 이것도 틀리게 되는 거죠. 그 의의에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법률의 목적은 법 중에서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다만 강행규정 중에 단속규정이라는 놈이 있더라. 이게 뭔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유효지만 처벌이 된다. 따라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강행규정, 선량한 분석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된 규정. 임의규정, 선량한 분석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다. 자, 여기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건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의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효가 아니겠죠. 그 다음 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지는데 효력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 효력규정에 해당되는 거 하나 기억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보면 중개 수수료를 정한 규정이 있죠. 한도를 정해놨죠. 수수료는 요거 이하로 받아라. 이걸 초과하면 안 된다. 그 규정이 강행규정 중에 효력규정이고요. 만약에 중개업법에서 정한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을 했을 때 효력규정을 위반했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데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초과 부분 무효. 그 초과 부분 무효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굳이. 특히 2번 같은 건 이제 중개사법에서 보시게 됩니다. 이거는 1번 정도 대부분의 규정이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 규정에 뭐가 있는지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1번 정도 그 결론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탈세. 대표적인 게 탈세입니다. 탈세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행정과 관련된 거죠.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게 세무행정이란 건데 그 세무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탈세를 하는 사람에게 이런 걸 금지하는 규정을 두겠죠. 탈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거예요. 그런 규정이 대부분 단속 규정이 됩니다. 이런 단속 규정은 처벌이 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에요. 하지만 위반했을 때는 유효입니다. 처벌은 하지만 유효해요. 왜 유효하냐? 세금 추징하려고. 탈세를 하는 행위가 무효가 되어버리면 세금을 추징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A 토지를 을에게 매각을 하고요.
을이 다시 병에게 매각을 합니다. 자, 되파는 걸 전매라고 합니다. 이때 을은요, 요 A 토지 등기부가 있을 거예요. 등기부의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걸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을은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을로 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냅니다. 그리고 되팔면 다시 등기를 넘겨주고 나서 양도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그런데 을이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을 면탈 또는 포탈이라고 합니다. 조세 포탈, 세금 면탈 또는 조세 포탈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세금을 떼먹으려고 어떤 짓거리를 하냐?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되팔아요. 그럼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겠죠. 이렇게 미등기 전매를 하고요. 등기를 마치 갑과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넘겨줘요. 즉 중간에 있는 을 등기를 생략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요 미등기 전매 및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고요. 위반 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미등기 전매 및 중간 생략 등기를 한 을 처벌하는 것은 별개고 세금을 추징해야 되잖아요. 을한테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추징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각각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즉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 등기도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규정을 단속규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금 추징과 같은 국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금지 규정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단속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처벌이 될지언정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이 있죠. 이것도 단속 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위반하여 전매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죠. 또 3번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 자 갑이 공인중개사 을에게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의뢰했을 때 을이 매수자를 물색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수자를 물색하지 않고 자기가 매수인으로 사버려요. 이걸 직접거래라고 합니다. 이걸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중개사법 규정, 도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걸 위반해서 직접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처벌이 될지언정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단속 규정 한 3가지 정도를 기억을 해둬라.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그때 요 3가지가 떠오르시면 됩니다. 자, 적법성이나 이렇게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이 원칙인데 강행 규정 중에 단속 규정이랍니다. 요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절대적 무효가 뭔지 확정적 무효가 뭔지는 무효 가서 볼 겁니다. 무효 가서 볼 거고요. 여기에 보면 무효행위 추인이나 전환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절대적 무효의 특징이 됩니다. 나중에 무효 가서 볼 겁니다. 그 다음 요 2번을 기억합니다. 내가 강행 규정을 위반했어요. 무효죠. 그런데 나중에 그 행위를 나의 행위는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증권거래법에 보면요.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 상품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당하게 권유하는 걸 금지합니다. 부당하게 권유하는 걸. 자, 투자를 부당하게 권유한다는 게 뭐가 있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투자해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요렇게 약속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게 부당한 투자 권유예요. 근데 증권거래법에서는 이런 부당한 투자 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수익보장약정이나 손실보정약정은 부당한 투자 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위반. 그리고 요 부당한 투자 권유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요. 효력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가 투자를 망설이는 을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투자계약을 받았어요. 당연히 투자자는 나중에 수익을 보장해달라, 손실을 보전해달라라고 요구하겠죠. 회사에. 네가 약속했으니까. 이때 갑이 말을 바꿔요. 말을 바꿔. 뭐라고? 미안하다. 이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다. 따라서 나는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바꿔서 주장을 해요. 이 주장을 우리 대법원은 허용합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스스로 그런 위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투자신탁회사 그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을 바꾸는 거죠. 이 말을 바꾸는 걸 반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바꾸는 걸 금지하는 원칙을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 금반원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금반원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말을 바꾸는 걸 금지하니까 말 바꾸지 못한다라고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요 경우에는 이걸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금반원의 원칙을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강행규정을 위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자신이 한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말을 바꿀 수 있다. 금반원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핵심 판례의 내용이죠. 강행규정에서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3번이죠. 증권회사가 부당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규정을 위반해서 투자수익보장약정을 했을 때 그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고 그 증권회사가 나중에 그걸 주장할 수 있고 나아가 설령 이 행위가 표현대리라는 게 적용이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자, 표현대리는 나중에 대리가 서볼 겁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효가 돼버려요. 그런데 강행규정을 위반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라는 것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요 3번은 나중에 대리 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강행규정을 위반했다. 무효다. 단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니다. 그리고 단속규정 3개. 두 번째,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라고 하더라. 이건 무효 취소 가서 보자. 그리고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말을 바꿀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까지 기억해 주시고 그 마지막 거는 대리 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적법성입니다. 자, 마지막이 사회적 타당성이고요. 사회적 타당성은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며 설령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 이퀄 사회 질서. 조금 쉽게 말하면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 이것도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와 104조 불공정한 행위를 만들어서 반사회 질서 행위 및 불공정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 103조와 104조가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양가라 1번 반사회 질서 행위가 나왔습니다. 자, 조문이 나왔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선량한 풍속이라는 건 사회 질서의 내용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상식, 사회 통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나 사회 질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103조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갑과 을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거를 구별해 둔 대법원 판례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박스를 쳐놓고 다음 중 반사회 질서 행위를 골라라. 다음 중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 같고 B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다 이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된 동기의 불법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 자, 이게 뭐냐? 동기가 뭐냐? 동기의 불법이 뭐냐? 동기가 불법한 법률 행위가 뭐냐? 그런 행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 세 번째로 부동산 이중 매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도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했을 때 갑이 을에게도 땅을 팔아 병에게도 땅을 팔아. 하나의 땅을 같은 땅을 을에게도 팔고 병에게도 팔고 정에게도 팔고 이렇게 부동산을 2중 3중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네 번째로 반사회 질서 행위 효과와 관련해서 불법 원인급여라는 개념. 여기까지. 그래서 103조와 관련해서는 반사회 질서 행위에서는 이렇게 크게 4덩어리 정도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와 관련해서 갑과 을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냐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그것들을 특히 해당하는 것들을 요러한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반사회 질서 행위 모습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이 요러한 경우에는 반사회 질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본 것들을 쭉 분류를 해봤더니 크게 3덩어리 들어가요. 크게 3덩어리. 첫째가 목적 자체가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살인 청부 계약 같은 거, 도박 자금 대여 계약 같은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따위와 결부돼서 반사회 질서. 즉 행위 자체는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닙니다. 자, 각괄이 어떤 계약을 했냐면 건물을 임대차 하는 계약을 했어요. 건물을 임대차 하는 계약은 그 자체는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야. 살인 청부 계약은 그 자체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 임대차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즉 계약 자체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데 각괄이 뭐라고 했냐면 이 건물을 도박장으로 사용하는 조건을 붙였어요. 도박장으로 사용하는 조건을 붙였다. 이것도 반사회 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행위 자체가 반사회 질서적인 게 있고요. 행위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이 아니지만 조건 따위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기부불법이에요. 자, 세 번째 동기부불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라고 돼 있죠. 요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를 동기의 불법이라고 합니다. 요게 동기의 불법이에요. 자, 그러면 동기의 불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동기의 불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먼저 동기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자, 동기란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 갑과 을이 갑소유 창고를 임대를 했는데 을이 창고를 빌린 이유가 도박장으로 사용하게요. 도박장. 이게 동기예요. 두 번째. 갑은 이 을의 동기를 모르는 것, 모르고 있다. 이렇게 쓸게요. 모르고 있다. 이게 원칙이죠. 왜 원칙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근데 카운터에 있는데 누가 와서 물건을 사요.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사는 이유가 있겠죠. 예컨대 생수를 사요. 생수를 사는데 탄산수를 사. 그냥 일반 생수가 아니라 탄산수를 사. 그럼 편의점 입장에서는 이 탄산수를 왜 사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하죠. 안 물어보겠죠. 하고 많은 물 중에서 왜 이 탄산수를 사냐고 안 물어볼 거예요. 그게 동기예요. 다시 말해서 민법에서 동기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동기라 하고요. 상대방은 그 동기를 몰라요. 이게 동기예요. 그러니까 설령 을의 동기가 불법하다 하더라도 갑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동기가 불법한 행위가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민법에서 동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물건을 팔고 저 사람이 물건을 사는데 내가 물건을 파는 이유나 저 사람이 이 물건을 사는 이유를 서로 물어볼 필요도 없고 대답을 해줄 의무도 없단 말이죠. 동기는 고려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하고 많은 동영상 업체 중에서 왜 인강드림을 계약을 했을까? 그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 안 물어본단 말이죠. 밝힐 필요도 없고. 즉 동기는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동기가 불법하다 하더라도 반사회 질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둘 중에 하나, B. 동기가 불법한 법률행위가 예외적으로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상대방의 표시가 된 경우. 을이 도박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린다는 것을 갑에게 표시를 했거나 또는 갑에게 표시를 안 했지만 갑이 알고 있는 경우.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뭔 소문이 돌았냐? 요렇게 생긴 놈이 도박장 사용하기 위해서 창고를 빌리러 돌아다닌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갑은 이미 알아. 을이라는 놈이 요렇게 생긴 놈이 도박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고를 빌리러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갑이 소문을 들어서 알았어. 이런 경우. 을이 갑에게 도박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린다는 것을 표시를 했거나 을이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갑이 소문 등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러면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는 창고 빌려주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빌려줬다? 그럼 반사의 질서행위가 된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이 반사의 질서 행위다라고 본 것들을 유형화를 했더니 크게 세 덩어리가 나오더라 말이죠. 행위 자체가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 반사의 질서적인 조건 따위와 결부가 된 경우,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반사의 질서 행위 유형이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사의 질서 행위다라고 쫙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그 다음에 뭐 인륜에 반하는 행위, 또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지나치게 도박, 사행적인 행위 등등등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의 구체적 모습과 관련해서 요 기억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반사회 질서행위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첫째,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사회 질서입니다. 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했는데 그 이율이 연 3000%야. 이 3000%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고율이잖아요. 이때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초과하는 부분, 그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이율이. 그 다음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민사소송을 도와주고 승소하게 되면 뭘 받기로 하는 약정, 요거는 강행규정 위반이면서 동시에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됩니다. 강행규정 위반인 동시에 반사회 질서 행위. 민사사건이 아니라 성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를 하면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반사회 질서 행위입니다. 7번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배상한다. 과도하죠. 계약을 위반한 벌칙으로서 위약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고 100만 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한 110만 원 정도 손해배상하면 되는데 1000만 원을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1억을 손해배상하기도 한다처럼 계약을 위반한 벌칙으로서의 손해배상, 이걸 위약벌이라고 하는데 그 위약벌이 과도하단 말이죠. 이것도 반사회 질서행위가 됩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행을 해서 청탁을 하고 돈 주는 거 뇌물이죠. 반사회 질서입니다. 부첩관계를 맺는 것도 반사회 질서이고 처가 야 도박을 할 바에는 차라리 바람을 펴라라고 부첩계약에 대한 사전승을 했어. 이것도 반사회 질서입니다. 반면에 부첩관계를 끝내면서 생활비 따위를 주기로 하는 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가 판례입니다. 그리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것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도박자금을 갚는 것도 반사회 질서입니다. 그런데 도박자금을 빌린 사람이 도박자금을 빌려준 도박채권자에게 도박자금을 다이렉트로 갚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매각 권한을 도박채권자에게 주고 매각 권한을 도박채권자가 도박채무자를 대신하여 이걸 대리라고 합니다. A 토지를 매각을 하고요.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금을 도박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갑이 을에게 도박자금을 1억을 빌렸는데 그 1억을 갚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걸 네가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1억에 충당해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에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것과 도박자금을 갚는 거는 반사회 질서 행위지만 갑이 도박채무자가 도박채권자에게 땅 매각 권한을 부여하고 도박채권자가 도박채무자를 대신해서 매각하는 행위, 요 두 개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라 유효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게 핵심 판례 나와 있는 내용이죠. 도박채무를 빌리는 것과 갚는 거는 반사회 질서는 무효지만 처분 권한을 주는 것, 즉 부동산에 관한 대리권, 처분 대리권을 도박채권자에게 수여한 것, 이건 무효가 아니게 되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 자체도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이 판례가 따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공정한 행위는 뒤에서 따로 보겠죠.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103조와 관련해서는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 구별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동기의 불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봤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가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 살펴봤어요.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 다음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4번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들. 요거를 외워주셔야 돼요. 잘 나오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첫째가 1번. 강제집행은 경매를 말하는 거고요. 가장매매는 가짜매매를 말합니다. 허위는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갑이 채무자인데 땅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채권자가 있는데 돈을 안 갚아요, 갑이. 자, 갑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경매를 하려고 해요. 이 경매가 강제집행이에요. 자, 갑이 이 경매를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친구 병하고 짜고 마치 가짜로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요. 또는 병의 이름으로 가짜 저당권을 설정해줘요. 이렇게 채권자의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가짜 매매를 하거나 가짜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 요거는 우리 민법이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왜? 108조가 따로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아주 잘 나와요. 두 번째, 2번은 강박이라고 되어 있죠. 협박이에요. 자,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하면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여기서 법률행위는 증여를 말하고요. 강박은 협박입니다. 자, 증여를 할 때 강박을 당했다는 협박을 당해서 재산을 뺏긴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죠. 3번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들. 이거 반사회 질서행위 아닙니다.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들은 세금을 추징하려면 유효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주지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건 반사회 질서행위지만 그 돈을 주고 주지직을 산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고요.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행위지만 그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넣어놔요. 이걸 소극적 임치라고 해요. 임치는 보관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보관해요? 은행에다가. 이것도 반사회 질서행위는 아니게 됩니다.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면서 그 경비를 회사가 부담을 하되 귀국해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이 비용 반환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 이것도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 이것도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닙니다. 아까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 질서행위라고 그랬죠. 10번은 좀 전에 봤고요. 11번 각과리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목적물이 지진동으로 멸실이 됐다. 불가항력적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한쪽이 책임을 지기로 약속을 했어. 이런 불가항력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 이것도 반사회 질서행위는 아니게 됩니다. 자, 이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닌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은 기본 과정에서 체크해 드린 거 있잖아요.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박스 쳐놓고 반사회 질서행위인 것 아닌 것 구별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린 거 반사회 질서행위 아닌 거 요거 가지고 구별을 쭉쭉쭉 해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반사회 질서에서 보셔야 될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가 부동산 이중매매인데요. 부동산 이중매매. 여기 보면 부자가 빠졌죠.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라고 하는데 부동산 이중매매는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을 두 사람의 생각이 매각하는 거죠.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았어요. 1월 10일 날. 1억에 매매를 했어요.
등기는 30일 날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자, 병에게 1월 20일 날 팔아요. 2억에 또 팔아요. 그리고 병한테는 25일 날 등기를 넘겨줘 버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2일 이상에게 매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때 을이 됐든 병이 됐든 요 A 토지 등기부 소유권 등기 갑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이전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을이 됐든 병이 됐든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자, 이때 을이 우선하느냐 병이 우선하느냐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을과 병은 계약을 먼저 한 을 1월 10일 돈을 2배를 주기로 한 병 계약 선후 대금의 다소 계약의 선후나 대금의 다소와 관계없이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즉 제1매매, 제2매매 각각 유효하고 각 매수인은 평등하며 계약을 먼저 했다 해서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고 대금을 더 준다 해서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다. 어찌됐건 먼저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갑이 만약에 을에게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소유권자가 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병으로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을은 병에게는 찍소리 못하고 갑에게 책임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책임이 뭐냐? 계약법에서 보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거예요. 이 채무불이행 책임은 구체적으로 계약법 가서 볼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따위를 준 거 있다면 돌려달라고 하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게 채무불이행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채무불이행 책임 말고 이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대상 청구권은 뭐냐 하면 을이 갑에게 1억을 지급을 하면서 땅은 이미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을이 갑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 대신 병으로부터 얻은 대금을 내놔라. 2억.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 합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정리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두 사람 이상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 각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각 매수인은 평등하며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자는 매도인에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대금을 지급하면서 병한테서 받은 2억을 내놔라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게 대원칙. 단 예외. 요 외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예외란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요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요게 무효가 되면요. 요 병등기도 무효가 되면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2매매가 예외적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게 한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대법원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라. 갑의 매도인의 을 제1 매수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걸 배임행위라고 합니다. 자, 배임행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는 나중에 매매계약 계약금을 보고 나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임행위, 을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요. 그 행위에 병이 적극가담을 해야 돼요. 이 적극가담이란 건 첫째, 팔렸다는 사실을 병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누가 이미 샀다 그러면 나는 한 발 늦었구나 하고 포기하는 게 보통이죠.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누군가가 샀다라는 걸 알게 되면 포기하는 게 사회 질서예요. 그런데 얘는 반대야. 더 달려들어.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해.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 이게 적극가담이에요.
단순히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이미 팔렸다는 걸 알면서 계약한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라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팔으라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 체결에 이르러야 적극가담이 됩니다. 디귿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적극가담이란 제2매수인 입장에서 물건이 타인에게 팔렸다는 걸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팔으라고 요청하여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적극가담이 된다. 자, 이렇게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가 있으면 부동산 이중매매, 제2매매는 무효가 되는데, 자, 무효가 됐을 때 병등기도 무효가 되고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갑으로부터. 을은 갑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등기부에는 소유권자가 갑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병으로 이전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넘겨받으니까 이걸 말소시켜야 돼요. 삭제해야 돼요. 자, 요걸 말소하는 방법. 요거 말소하는 방법. 을이 직접 병에게 말소 청구 못 하고요. 갑이 직접 병에게 말소 청구 못 하고요. 을이 갑을 대신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위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요.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누구냐와 관련된 거예요. 병을 상대로 병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누구여야 되느냐의 문제고 이건 소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을이 직접 병에게 말소 청구 못하고 갑이 직접 병에게 말소 청구를 못하고 을이 갑을 대신해서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원고와 관련된 거예요. 두 번째, 병이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을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그 다음 B, 병등기는 무효라 그랬고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죠. 따라서 병이 만약에 정에게 팔아먹었다. 병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땅을 정에게 팔았다. 이 정은 병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걸 믿고 거래했겠죠. 하지만 병은 소유권이 없어요. 따라서 정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2매수인, 병, 등기 말소 전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제3자.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설령 정이 병이 소유자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가 판례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꼭.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미음은 나중에 대리 가서 볼 겁니다. 대자가 빠졌습니다. 미음은 가서 대리 가서 살펴볼 겁니다. 비읍. 이중매매 법리가 확대 적용된다 그랬죠. 이중매매 법리가 확대 적용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차. 다시 병에게 또 임대차. 여기에도 지금 봤던 이중매매가 확대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거 봅니다. 여기 없군요. 이중매매는 여기 있군요. 이중으로 임대차 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갑병사의 제1임대차, 갑을사의 제1임대차, 갑병사의 제2임대차. 이때도 이중매매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중매매가 그래서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거, 그 정도를 일단 기억해요. 그 정도. 추가되는 건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요약과정이나 문제풀이 가서 특히 볼 거니까 기본서에는 있지만 제가 체크를 안 해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혼자 공부하실 때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반사의 질서가 되면 절대적 확정적 무효죠. 자, 이거는 나중에 무효 가서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 요게 문제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요. 예컨대 매매 계약을 했어요. 1억. 근데 이게 무효야. 무효인데 을이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준 게 있어요. 근데 계약이 무효라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을은 1,000만 원을 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매매 계약을 했고 계약이 무효인데 준 게 있다면 어떻게 되나? 이거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돼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계약이 무효야. 돈을 줄 필요가 없어.
근데 줬어. 돌려받아야 돼. 이렇게 계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무효임을 모르고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된다.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데 단 반사회 질서 행위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해요. 불법 원인,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를 원인으로 준 게 있다. 뇌물을 줬다,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 못 돌려받습니다. 이거를 불법 원인급여를 한다. 거기까지 불법 원인급여 개념까지 기억하세요. 보세요.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아까 강박.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라 그랬죠. 강제평을 말하는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라 그랬죠. 세금 회피 목적.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죠. 이 세 가지가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닌 거예요. 외우시자 그랬잖아요. 반면에 이중매매에서 적극가당.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기출문제가. 박스 쳐놓고 반사회 질서 행위인 거 아닌 거 구별하라고 나오게 되니까 이거 꼭 좀 암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사회 질서에서 이 정도 기억하는 거예요. 자, 범죄의 목적 요건을 보고 있고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중에서 이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 질서행위 관련된 걸 본 겁니다. 자, 반사회 질서행위 다시 한번 세부 내용은 반복해서 기억하시고 전체적인 틀, 반사회 질서행위인 거 아닌 거 구별하자. 대법원 판례, 동계불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자. 부동산 이중매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자. 불법 원인급여 개념을 기억하자. 이게 반사회 질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반사회 질서 행위 중인 불공정한 법률 행위와 법률의 해석이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